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실에 함께한 아리, 준, 그리고 화면 너머의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우리는 왜 돈을 손에 쥐고 싶어 할까? 이 간단한 욕구가 경제 전체를 어떻게 흔들어 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지갑에 현금 왜 들고 다니세요? 뭐 커피 사 마시려고? 아니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바로 그 이유들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화폐 수요라는 개념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돈을 딱 갖고 있으면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진짜 편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자가 붙었겠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건 그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일종의 거래를 하는 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이 화폐 수요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표를 보면 소득이 늘면 당연히 쓸 돈이 많아지니 돈을 더 갖고 싶어 하고 요즘처럼 카드나 페이가 잘 되면 굳이 현금은 덜 필요해지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중앙은행이 경제를 컨트롤할 때 진짜 예민하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핵심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이 화폐 수요랑 이자율은 이렇게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이자율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현금을 그냥 쥐고 있는 것의 기회비용, 즉 내가 포기해야 하는 이자가 커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이 돈 그냥 들고 있기엔 너무 손해인데 하면서 현금을 덜 가지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굳이 은행에 넣어둘 필요가 없으니 현금을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아시겠죠? 오, 우리 아리 학생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 와르르 무너지는 진짜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 바로 유동성 함정, 영어로는 liquidity trap이라고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이자율이 0%예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중앙은행이 자,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풀자 하고 돈을 막 찍어내도 그 돈이 돌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들 주머니 속으로, 은행 계좌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잠겨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중앙은행의 필살기가 전혀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준 학생 질문도 정말 좋네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야.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왜 중요한데? 이걸 아는 게 진짜 핵심이죠. 이 화폐 수요의 움직임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건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왜냐하면요,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이자율과 화폐 수요의 관계가 정말 바위처럼 단단하고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경제라는 이따만한 배를 운전하는데 손에 아주 정확한 나침반을 쥐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 1973년이라는 해를 딱 기준으로 두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했던 평화로운 안정의 시대, 그리고 모든 게 흔들리고 엉망이 되기 시작한 예측 불가능의 시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중앙은행이 지금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일했던 시절, 바로 그 황금기입니다. 이때는 말이죠, 경제학자들이나 중앙은행 사람들이 이자율을 살짝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더 원하겠구나 혹은 덜 찾겠구나 하는 걸 거의 쪽집게처럼 맞힐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던 그런 시대였죠. 이 안정성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화폐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자신감을 갖고 돈의 양, 즉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물가도 잡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도구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확 바뀌는 지점이에요. 모든 규칙이 깨지고 혼돈이 시작된 그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컴퓨터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금융계의 혁신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희한한 금융 상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대표적인 게 MMF, 머니마켓 푼드 같은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은행 예금처럼 언제든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데 이자는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굳이 이자도 안 붙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두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 모든 게 예측 가능했던 세상에서 오른쪽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금융혁신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토록 믿었던 나침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경제라는 배를 운전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지금의 중앙은행들은 어떤 딜레마를 겪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들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돈의 양만 조절해서는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왜? 화폐 수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돈의 양을 맞추는 건 힘드니 차라리 이자율 자체를 직접 목표로 삼자.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야만 했죠.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죠? 간단하게 3단계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원래 이자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덜 원한다는 기본 규칙이 있었어요. 둘째, 이 규칙이 옛날에는 아주 잘 맞아서 중앙은행의 든든한 무기였고요. 근데 셋째, 금융혁신이라는 큰 파도가 몰아치면서 이 안정성이 와장창 깨졌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이런 게 더 흔해질 텐데 그런 미래 세상에서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새로운 나침반을 찾아야 이 거대한 경제라는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저 경제학장 박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